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일본 문학의 거장 요코미츠 리이치의 마르크스의 심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코미츠 리이치는 1898년 3월 17일 후쿠시마현에서 태어났으며 와세다 대학교 영문과를 중퇴하였죠. 1923년 처녀작 파리로 등단하였고 작가 키쿠치 칸의 추천으로 일본의 대표적인 잡지인 문예춘추의 동인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일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가와바타 야스나리와는 1924년 문예시대를 창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정신적인 멘토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아카이 기모노, 옥체, 봄은 마차를 타고 등이 있으며 그의 소설의 세계는 두 개의 축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신감각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신감각파 문학의 거장이자 소설의 신으로 불리었으므로 신감각파란 우리 인간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것을 뜻하며 요코미츠 리이치는 오늘날까지도 일본의 대표 작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펴낸곳 도서출판 지혜 옮기니 고지연 지은이 요코미츠 리히치 마르크스의 심판 시내를 통과해 유곽으로 접어드는 길목의 입구에는 철로가 가로질러 있다. 그곳은 위험한 곳이었다. 피고는 그 철로 건널목을 지키는 건널목지기이다. 요 전날 밤 그가 건널목을 쇠사슬로 차단하고 있을 때 어느 술주정뱅이와 시비가 일어났다. 술주정뱅이는 건널목지기가 걸어놓은 쇠사슬에 배를 대고 억지로 앞으로 밀고 나갔다. 그때 하행선 화물열차가 마침 건널목을 통과했다. 술주정뱅이는 나가떨어져 화물열차에 깔려 죽고 말았다. 그래서 예심판사는 그러한 역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있는 것이 건널목지기인 만큼 술주정뱅이의 죽음이 고의적인 살인인지 아니면 뜻밖의 죽음인지를 밝히는 데 있어 시비가 붙었을 당시의 건널목지기의 심리상태에 대해 강한 의혹을 품고 있었다. 게다가 판사는 그 의혹에 신빙성을 더할 몇 가지 자료를 발견했다. 첫째, 건널목지기는 가난한 독신이었다. 둘째, 역에서 죽은 술주정뱅이는 자산가의 탕자였다. 셋째로, 그가 담당하는 건널목은 유곽의 입구에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에게 명확한 판결을 내리기에는 사건 자체가 심리상의 문제인 만큼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았다. 무엇보다 그 사건의 현장을 목격한 이가 없었고 따라서 보통의 신문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으리라고 판사는 생각했다. 자네는 41살이라고 했지. 아내를 들일 생각은 없는가? 형편 때문인가? 아닙니다.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드는 처자가 없는 것인가? 시집 오겠다는 처자가 없습니다. 그럼 나타날 때까지 찾으면 되지 않는가? 전 이미 3번이나 장가를 들었습니다. 3번씩이나? 판사는 순간 웃음을 흘리고 말았다. 그건 또 어째서이지? 모두가 죽었습니다. 모두가 세상을 뜨다니. 그래서 자처하는 이가 없는 게로군. 아닙니다. 3명 모두가 다 같은 병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3명이 다 같은 병으로? 그래 무슨 병이었나?
그렇게 물었을 때 판사는 피고의 움푹 패인 퀭한 눈동자 저변에서부터 일종의 기괴한 미소가 퍼져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정신분석학적인 신경쇠약에서 연유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가 대답한 막이라는 부인병의 네 번째 글자의 부수가 달월이었는지 삼수변이었는지 잠시 생각한 뒤에 바로 다시 다음과도 같은 질문을 이어갔다. 그래서 그날 밤 자네는 술을 조금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는 매일 마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마신다고 할 만큼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 건널목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근무했다지? 네. 실책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아내가 있을 때는 아내가 이따금씩 한 적은 있지만 저는 없었습니다. 몇 년째인가? 19년째입니다. 19년이라. 판사는 이 피고가 어지간히 소심한 사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19년이라면 자네가 몇 살 때부터인가? 20살? 22살 때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는 알아도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하고 넘어가는 정도였습니다. 왜 그러한 말을 피고 스스로가 먼저 꺼내는지 판사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실책이란 것은 요컨대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열차가 올 때는 신호를 보지 않고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에 빠져 있을 땐 바로 옆에 올 때까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이건 낭패다 하고 허둥지둥 쇠사슬을 걸지만 항상 반 정도는 지나버린 뒤였습니다. 결국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위험하단 말인가? 네,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라면 어떤 종류의 것인가? 이를테면 아내를 생각합니다. 아내가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아, 그렇군. 3명의 아내에 관한 것이겠군. 그래서 그중 누구에게 가장 마음이 쏠렸던가? 첫 번째 아내입니다. 예뻤는가? 아니요. 사랑했었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왠지 첫 번째 아내가 자주 떠오릅니다. 첫 번째 아내가 그때는 좋았을 텐데 행복했었나? 지금 생각하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재미있는 일은 없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네. 그렇다면 지금 하는 일도 싫어하겠구먼. 네. 싫은가? 지금의 일이? 네,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넨 그 건널목에서 자신의 근무 시간 이외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겠군.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3일 밤에 죽은 이가 만취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겠지. 네. 그렇다면 그때의 상황을 가능한 한 상세히 얘기해보게. 거짓은 용서하지 않을 걸세. 네, 잘 알겠습니다. 그날 밤 12시 20분 화물열차가 하행선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조금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 무렵에 심었던 맹종죽을 보러 갔었습니다. 맹종죽이란 대나무를 말합니다. 아, 잠깐만. 혼자 된 지는 얼마나 됐는가? 4년째입니다. 4년이라. 문제를 좋아하는가? 예,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 좋아. 그리고 나서 뭔가를 하고 싶었지만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쇠사슬을 걸었습니다. 그때 그 술주정뱅이가 빗털길을 내려와 지나가게 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화물열차 소리는 들렸는가? 예, 이미 울려오고 있었습니다. 지나가게 했으면 됐을 게 아닌가. 저는 언제나 쇠사슬을 일단 걸고 나면 통행할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렇다면 이 몸으로 통과하겠노라며 쇠사슬의 중간쯤에 배를 갖다 대고 밀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습니다만 어느새 그자에게 이끌려 저도 두세 걸음 앞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판사님도 화물열차 소리는 알고 계시겠지만 화물열차는 보통 객차와는 다른 기묘한 소리를 냅니다. 그것은 조금 떨어져 있을 때나 바로 옆까지 왔을 때나 거의 똑같을 만큼
심한 소리를 냅니다. 게다가 그때는 새까만 어둠 속에서 새까만 화물열차였기 때문에 어디까지 다가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화물차는 그래서 가장 무섭습니다. 저는 그때 전력으로 사슬을 당겼습니다만 그는 이미 선로 가까이까지 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달려가서 밀쳐내던지 당겨오던지 했었다면 그를 살릴 수가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저도 얼이 나가 있었고 더군다나 그 화물열차 소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미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거센 바람에 빨려 들어가듯이 숨이 콱 막히고 아찔한 현기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말이지 온 힘을 다해 사슬을 당기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사이로 바람이 휙 부는가 싶더니 이내 쇠사슬을 쥔 제 손으로부터 엄청난 통증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남자는 제 눈앞에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판사는 그의 이야기가 지나치리만큼 정연하다고 생각했다. 잠깐만, 그때 누가 본 사람은 없었는가? 라고 판사는 묻고 싶었지만 그러면 이쪽의 생각을 상대에게 익힐 수도 있겠다 싶어 누구 옆에 있었던 사람은 없었는가? 라고 물었다. 아니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그는 곧바로 대답했다. 이 경우 그가 곧바로 명료한 대답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범죄 시에 목격자가 없었음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되어 다시금 판사는 자신의 의혹에 한층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없었다. 그런데 그 현장의 목격자가 나타났는데 말야. 그 사람과 자네의 증언 사이에는 약간의 상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거짓은 없겠지? 판사는 거짓말을 했다. 그것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너무 어두웠으니까요. 어느 쪽에 있었다고 하던가요? 피고는 살짝 당황한 듯이 되물었다. 그가 당황했다는 것은 그의 진술에 불순한 마음과 꾸며낸 점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사는 생각했다. 자넨 그 취한이 쇠사슬을 끌고 나가려고 했을 때 왜 손으로 제지하지 않았나? 쇠사슬로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넨 그자를 말리기 위해 어떤 말이라도 했었는가? 아니요. 술에 취했다고 생각해서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 허나 술 마신 것을 알았다면 더더욱 쇠사슬로는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쇠사슬 쪽이 제어하기가 쉽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여기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쇠사슬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만약 손으로 막아섰다면 상대가 상대인 만큼 더 큰 싸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건 그렇군. 일이 커질 수도 있었겠군. 그럼 뭔가 자네는 처음부터 그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던 것인가? 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자네에게 뭐라고 했는가? 쇠사슬로 자네가 막았을 때 말이네. 글쎄요, 뭐라 말하긴 했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까불지 마? 뭐 이런 말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뿐인가? 아니요, 또 뭐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했나, 그자가. 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나는 말이야, 지나가고 말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인가? 또 뭐라고 한 것은 없는가? 더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뭔가 완전히 관계없는 말들을 내뱉은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자네는 여느 때 통행인을 너무 빨리 제지한다는 평판이던데 그건 어째서이지? 빨리 차단하는 쪽이 안전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뿐인가? 예, 그것뿐입니다. 제지하는 것이 은근히 재미있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는가?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 기분이 든 적도 가끔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재밌다고 느끼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그러한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는지는 기억하는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역시 항상 그랬었군. 그건 아닙니다. 자넨 근래에 자주 통행인과 시비가 붙었다는 말이 있던데. 네. 싸웠는가? 예.
조금 빨리 막으려고 할 때마다 자주 그랬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근래 들어 심해졌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심해진 것도 같습니다. 재미를 들인 것도 혼자가 되고 난 이후부터가 아닌가?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든 길을 막는다는 것이 그렇게나 재밌는 일일까? 왠지 그 길은 저희 영역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 자네가 하는 일은 그저 신경 쓸 일들 뿐이었고 보람을 느낄 만한 일들은 아니었겠지. 아마도 재미있진 않았을 게야. 네. 피곤하지는 않는가? 피곤합니다. 그렇겠지. 19년이나 잘도 버텨왔군. 그래. 병이 난 적은 없는가? 가끔 있었습니다. 어디 놀러 다니거나 하지는 않았는가? 아니요. 가고 싶지는 않았고 가끔은 생각합니다. 그럼 가면 되지 않는가? 가본들 재미가 없습니다. 어째서? 시시합니다. 바보 같기도 하고. 돈에 쪼들리는가? 피고는 돈은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잠시 뒤 쪼들립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면서 낮게 고쳐 말했다. 그런데 자네에 관한 소문이 유곽 쪽에 퍼져 있다던데. 피고는 말이 없었다. 언제부터 가지 않게 되었나? 벌써 1년 이상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마지막으로 간 것은 언제였나? 즉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있는 거네만 뭔가 기분 상한 일이라도 있었는가? 네. 어떤? 유령이 왔다고들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자넨 알고 있는지? 의당 자네와 관련된 일이겠지만 유령이라 아내에 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 그건 참 안 된 일이군. 멀리 딴 데로 놀러 가면 되지 않는가? 아니면 딱히 가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좋은 데라도 있었는가? 아니요, 없습니다. 없다. 없으면 좀 곤란하지 않은가? 잠은 잘 자고 있는가? 잘 못 잡니다. 그렇겠지. 꿈은 종종 꾸는가? 예, 자주 꿉니다. 어떤 종류의 꿈을 가장 많이 꾸는가? 이가 빠지는 꿈을 자주 꿉니다. 그리고 농익은 홍시가 떨어져 끈적끈적 달라붙는 꿈도 가끔씩 꿉니다. 그래? 사고 나기 전날 밤엔 무슨 꿈을 꾸었나? 그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생각나지 않는다. 자넨 그 취한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었지? 방탕하라고 여기진 않았나? 예, 아무래도 즐기러 가는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인가? 네. 자넨 항상 취한을 볼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는가? 익숙하니까요.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은 밤 12시까지라고. 네. 그렇다면 근무 시간 이후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은 어째서이지? 그건 습관입니다. 잠이 잘 오지 않을 때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편이 낫습니다. 그 편이 낫다? 마음이 편합니다.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는 것 같진 않은데. 네. 그 길은 비탈길인데다가 자네의 건널목엔 통행인이 많으니 늦게까지 봐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로 잠들 수 없어 괴로운 것보다 그 편이 낫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통행인이나 근처 이웃들이 자네가 너무 빨리 차단하거나 밤늦게까지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예, 그 점에 관해선 어느 정도 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도록 신경을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재미있어서 했다는 것인가?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저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을 쓰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말에 신경을 쓰게 되면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여서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피고는 잠시 말을 끊었다. 저는 이미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판사를 올려다보았다. 걸려들었다. 고 판사는 생각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부터는
그의 머릿속을 희롱해가며 추궁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의 소나기에 걸려든 그의 얼굴이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교활하기 짝이 없다고 느껴졌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뻔뻔함이 두 사람 사이의 심리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는 있어도 일찍이 그를 의심했던 이 사건의 중심에 파고들기 쉬운 틈을 만들어준 것은 분명하다고 판사는 생각했다. 자넨 세상 사람들이 자네 편이라고 생각한 적은 있는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네가 길을 막을 때 사람들을 적으로 느낄 때는 없었는가? 네, 없었습니다. 아니, 자네뿐만 아니라 건널목지기에게는 심리학적으로 말해서, 즉 학문상으로 고찰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심리적 현상인데 그래도 자네에게는 없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야 어느 정도는 있었겠죠. 자네는 그날 밤 취한을 제지할 때 근처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아니요, 몰랐습니다. 아까는 알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 아니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모른다고 그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것인가? 피고는 웃음이 새어나오자 아랫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자네는 그날 밤의 행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네. 그렇다면 몰랐다고 하든 알았다고 하든 자네에게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게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그날 밤 취한을 제지하려 할 때 그를 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아니요,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자네는 예전에 사회주의에 관한 어떤 책을 읽은 적이 있는가? 아니요, 누군가로부터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노동조합이 시간 단축에 대해 철도국에 건의했을 때 거기에 왜 서명을 해준 거지? 그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것인지 어떤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들어오라고 하기에 들어간 것뿐입니다. 부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나?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은가? 그야 물론 될 수만 있다면 되고 싶습니다. 자네에게 연서를 요구한 자가 누구인가? 아무도 없습니다. 종이 한 장이 제게 전달되었는데 읽어보니 제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위에 찬성하는 자는 서명을 하라고 적혀 있어서 그저 서명했을 뿐입니다. 누가 그 종이를 가져왔나? 제 이름 앞에 적혀 있던 핫토리라는 남자입니다. 그자의 직업은 같은 건널목지기입니다. 다만 그는 을종입니다. 을종이라니 낮에만 근무를 합니다. 그럼 자네는 갑종이라는 것인가? 네. 판사는 그렇게 기나긴 신문을 통해서 피고가 성적인 질투심에서 탕자를 역살시킨 것인지 아니면 계급적인 반감 때문에 탕자를 죽인 것인지 그것을 알고자 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신문의 의도만을 피고에게 노출시켰을 뿐 그로부터 어느 것도 알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판사는 단지 일각이라도 빨리 피고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피고의 머릿속을 뒤흔들어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자네가 굳이 그렇게 빨리 도로를 차단시키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모두 다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도 혼자가 되고 난 후부터였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근무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네. 예, 진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네는 밤늦게 유곽을 오고 가는 자들을 보면서 저기를 느꼈던 게 아닌가? 그런 농담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결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뭐가 곤란하다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자네에게 불리하다는 뜻인가? 불리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 따위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넨 자신이 유리할 때만 예, 예라고 말하고 있었는가? 피고는 무슨 말을 하려는 듯이 입을 움직였으나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다. 단지 작은 코가 혼자서 벌렁벌렁 움직였을 뿐이었던 것이다. 그러자 눈언저리를 제외한 그의 얼굴에 푸르스름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자네는 그 술주정뱅이가 부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기를 느꼈던 것이 아닌가? 예.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둔 채 오만하게 대답했다. 그랬겠지. 이젠 알아서 하십시오. 그는 강한 어조로 내뱉었다. 판사는 피고의 환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피고의 행위가 자신의 의혹과 일치한다면 설마 지금의 이 상황에서까지도 저렇게 화를 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판사는 자신의 의혹이 점점 더 누그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피고의 분노는 자신의 억지 같은 논리에 기인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또한 자신의 기억에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강요당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라고는 생각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판사에게는 이전의 의혹들이 다시 휘감겨 오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 이상의 신문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피고의 반감을 떨쳐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판사는 알고 있었다.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조용히 그리고 상냥하게 신문을 계속해 나갔다. 자네는 그 역에서 죽은 남자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겠지. 피고는 여전히 창밖을 향한 채 침묵하고 있었다. 아이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알고 있는지. 역시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전혀 알지 못하는가? 어떤가?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저기를 내포한 목소리로 그는 강하게 대꾸했다. 그렇군. 알고 있었군 그래. 그런데 말이네. 자네가 만약 그때 그 남자를 막아서지 않고 순순히 보내줬더라면 그가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피고는 침묵했다. 만약 자네가 통행인들에 대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좋게 가지고 있었다면 그때도 역시 쇠사슬이라는 권리로 무조건 대응했을까? 물론 그자도 옳진 않았네. 허나 자네도 또한 전적으로 옳았다고는 할 수가 없지. 설령 자네가 아무리 정당했다고 한들 자네는 그 건널목에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던가. 게다가 그때 자네가 그곳에 없었다면 그는 무사했을 걸세. 그런데 자네가 있었던 관계로 그는 죽어버린 셈이 된 것이지. 그의 아내가 자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는가? 판사를 바라보는 피고의 눈빛이 갑자기 반짝이기 시작했다. 자넨 아내가 있었을 땐 즐거웠다고 했지? 네. 피고는 작게 대답했다. 자네는 처자식이 있는 버젓한 남자를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자네에겐 지금 재미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가히 짐작이 가네. 허나 그에게는 앞으로도 계속 즐거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걸세. 세상은 재미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테지.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는가? 피고는 잠자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가 죽어버렸으니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얼마나 괴롭겠는가. 자네와 상관이 없겠지? 어차피 외롭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것은 도리가 없는 일이 아니던가. 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외로움을 평생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이네. 자네는 그저 스스로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면 그만이겠지만 그의 처자식들은 언제까지고 자네를 원망하며 살아갈 것이네. 틀림없이 자네가 죽였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은 자네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주장해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걸세. 왜냐하면 그를 죽인 건 다름 아닌 자네니깐. 판사는 피고의 머리가 축 늘어지는 것을 보았다. 지금이다. 판사는 생각했다. 그는 의기양양한 기분이 들었다. 자네가 그를 밀쳐낸 거지? 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피고는 머리를 휙 들어 올리며 우라에 받친 표정으로 판사를 노려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복통이라도 일어난 듯이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제가 죽였습니다. 예, 제가 죽였습니다. 목에 뭔가가 걸린 것 같은 목소리로 피고는 그렇게 말했다. 판사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어떤 흥분을 감지했다. 자네는 아직도 건널목지기가 하고 싶은가? 판사는 전혀 마음에도 없는 말을 던졌다. 판사는 의외로 손쉽게 넘어온 피고를 생각하자마자 지금껏 우쭐했던 기분이 갑자기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잠시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의혹의 확신조차도 다시금 모호해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판사의 술책은 너무나도 사악하고 너무나도 교묘할 뿐이었던 것이었다. 왜냐하면 피고가 너무나도 손쉽게 그의 교묘한 술책에 속아 넘어가 주었기 때문이었고, 다른 한편 피고가 너무나도 손쉽게 자포자기한 듯한 슬픔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판사는 아직까지도 자신의 의혹들을 모두 털어내버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피고로부터 가장 신용할 만한 말을 듣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피고에게 내던져진 슬픔을 없앤 후에 다시 몰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네는 예전에 그 취한을 본 적이 있다고 했지? 피고는 대답하지 않았다. 잘 아는 자였는가? 피고는 뭔가를 삼키기라도 하듯이 네, 라고 대답했다. 그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나? 네. 자네는 아내가 있었을 때 유곽에 놀러 간 적은 없었는가? 없었습니다. 피고는 코가 막힌 소리로 답한 뒤 충혈된 눈으로 판사를 쳐다보았다. 자네는 그 취한의 아내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그의 아내는 늘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매일 밤 남편은 밤놀이에 빠져 살며 집을 비웠다고 하네. 그래서 그 아내는 힘들었다고 하고 있는 것이네. 자네는 그와 그의 아내가 그 일로 항상 부부싸움을 해왔다는 것을 몰랐었다는 말인가? 네, 라며 피고는 코를 훔쳤으나 이내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네. 그런 방탕하는 솔직히 말해서 죽어도 별 상관은 없지만 본관은 일단 조사의 필요상 자네를 추궁했을 뿐이네.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는 없네. 아마도 자네는 열차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 테지. 피고는 말이 없었다. 자네는 끝까지 그를 말렸을 테지. 역시 피고는 말이 없었다. 그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얼굴을 찌푸렸다. 그 점이 중요한 게 아닌가? 어때? 그렇지 않은가? 네. 피고가 낮게 대답하자 또다시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자신의 말에 따라 피고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지켜보던 판사는 피고의 모습이 너무나도 슬프게만 보였다. 하지만 그의 슬픔이 자신의 신문으로 인한 고통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그가 스스로 숨기고 있는 행위들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인지 판사는 더 이상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가 없었다. 판사는 더 이상 자신의 의심을 확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날의 신문은 그것으로 끝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판사는 잠자리에 들자마자 다시 그날의 신문을 되짚어 보았다. 진정 그가 취한을 밀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취한의 죽음은 그의 말대로 우연사인 것일까? 그렇다면 그는 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질문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또한 어떻게 그처럼 뻔뻔스러운 얼굴로 선수를 칠 수가 있었던 것일까? 이 두 개의 상반된 태도는 판사의 신문에 따라서 너무나도 교묘하게 그 변화를 보였던 것이었다. 따라서 판사의 의혹은 또다시 점점 더 깊어져만 갔다. 피고는 그의 유도신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판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피고가 그의 유도신문에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아무튼 어쨌든 그의 유도신문은 신문이었던 만큼 피고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피고의 입장에서는 아주 정당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결국 판사는 미용만을 되풀이할 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지만 한 번은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상 더욱더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이것이 판사를 괴롭혔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판사로서 가장 정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반대로 자기 자신의 심리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도대체 왜 나는 내가 품은 의혹을 다시 의혹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는가? 왜 나는 그 의혹을 의혹으로만 파고들려고 노력했었는가? 왜 나는 내 의혹이 정당하다고만 확신하고 있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판사는 자기 자신이 근래에 들어와서 가장 확실하게 의심이 많아졌음을 깨닫게 되었다. 거기에는 오랜 판사의 생활로 인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하지만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그것에 기름을 붓고 있는 신경쇠약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판사는 예전에 뜨거운 쟁점으로 귀추가 주목되었던 사상과 범죄와의 상호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사상에 관한 책들을 찾아본 적이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마르크스의 사상과 평전이라는 책이었다. 그는 그것을 읽고 이 세상은 자산가 계급을 타도하려는 무자산가 계급과 자기 자신의 자산과 권리를 지키며 무자산가 계급을 지배하려는 자산가 계급과의 두 부류가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싸우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십수만엔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판사의 감정은 그의 이성이 마르크스 이론의 정당함을 긍정할수록 모든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을 품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판사의 감정은 수많은 사회적 운동들이 발생할 때마다 더욱더 민감한 공포를 느끼게 하며 심하게 요동을 쳐오는 것이었다. 따라서 판사의 정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문들과 판결들이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인지는 아무튼 그는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판사의 이성은 그것을 향하고 있었다. 이미 앞에 말한 바가 있듯이 피고가 노동자 조합의 시간 단축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바로 사회주의 운동을 저지하려는 자기 자신의 습관적 공포가 그의 신문에는 너무나도 많이 배어 있었던 것이었다. 물론 신문 당시부터 판사는 피고를 적이라고 간주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판사는 더욱더 그만큼 날카롭게 예리하게 피고를 공격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판사는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자 가난한 데다가 노동이 힘들면 힘들수록 또 소양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것과 정비례하여 그러한 사회운동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는 것은 별달리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무지함으로 부유한 탕자에게 반감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추단은 논리적으로는 아무런 모순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의 부귀가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한 그렇게 크나큰 적대감으로 나타나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물론 피고가 취한과 시비가 붙은 이상 거기에는 일종의 적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적대감은 판사가 피고에게 가졌던 선언적인 적대감과는 달리 단지 자유로운 탕자에 대한 흔해 빠진 감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판사를 그토록 지독하게 올가매었던 피고를 향한 의혹들 역시도 그러나 그것이 아주 고의적으로 취한을 떠밀어서 죽일 만한 종류의 적대감들이었다고는 도무지 생각되지가 않았다. 그러자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단지 피고를 위험한 사상을 가진 적대자로 그토록 가혹하게 몰아붙인 자기 자신의 적개심이
더없이 어리석고 부끄럽게만 여겨졌다. 판사는 피고의 그토록 괴로워하던 표정들과 그 슬픈 얼굴을 떠올려도 보았다. 판사의 적개심은 아득한 곳에서부터 판사의 직권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의 심정을 피고의 고독한 심중으로 밀고 들어가게 하는 힘이었던 것이었다. 모든 생활의 즐거움을 운명적으로 빼앗긴 남자, 그 운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남자, 그러면서도 언제나 쾌락의 초점이었던 거리의 입구에서 끊임없이 그러한 활락을 바라보며 위험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남자, 이것이 얼마나 그를 괴로워하게 했을 것인가는 아주 단순한 상상만으로도 10분 이해가 되었다. 판사는 단지 자기 자신의 단순한 적대감과 그 불순한 공포감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는 한 남자를 지금도 중죄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문득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다. 판사는 자기 자신의 죄의식을 느끼며 섬뜩해졌다. 무죄로 하자, 무죄다. 갑자기 손바닥을 뒤집듯이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것은 내 죄가 아니고 마르크스의 죄다. 그는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 제꼈다. 뭐 아무래도 상관없어. 물증은 하나도 없지 않은가. 탕자보다는 파수꾼이다. 이제 판사의 기분은 완전히 맑고 깨끗해졌다. 지금까지도 그토록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조롱해왔던 공포감마저도 너무나도 깨끗하게 사라져가고 있음을 그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잠시 후 그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마치 마르크스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죄인처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느 날 밤 화물열차가 들어오기 전에 건널목지기가 건널목을 쇠사슬로 차단하고 있을 때에 술주정뱅이가 억지로 쇠사슬을 배에 대고 통과하려다가 화물열차에 깔려 죽는 사고를 당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예심판사가 건널목지기를 신문하면서 그를 가혹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판사는 자신이 한 유도신문을 되짚어 보면서 스스로의 사상적 적개심으로 인하여 건널목지기를 사정없이 몰아붙인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죄의식을 느끼며 섬뜩해졌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무죄로 하자, 무죄다. 그렇게 정한 순간 판사의 마음은 맑고 명료해졌으며 그날 밤 평온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반프롤레타리아주의적인 문학 성향을 드러내면서도 지식인의 내면적 갈등을 감각적 표현 형식으로 드러낸 작품이며 다른 한편 마르크스 사상의 모순을 정면으로 비판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